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최민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민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변호사 선임이 적절한 사건인지 궁금해요. 재산 분할하고 싶지 않은 내 명의로 받은 아파트, 환급금 포기각서 쓰라는 보험회사, 법적으로 막고 싶은 신축공사까지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살펴볼 법령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먼저 주요 내용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예, 그 푸드테크 산업법은 2025년 12월 21일 그 시행될 예정이고 그 미래 신산업으로 좀 부각받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런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지원 정책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푸드테크 산업 약간 얘기만 딱 들으면 뭔가 좀 생소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좀 도움되실 것 같거든요. 요즘에 이제 AI 첨단 혁신 기술이 뭐 교육, 뭐 의료, 뭐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식품 산업에서도 그 이런 혁신 기술, 첨단 기술들이 적합돼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고 이를 좀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길 위해서 저는 사실 푸드테크 산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해요. 그래서 푸드테크 산업이라는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푸드테크 산업을 알려면 이제 푸드테크가 과연 뭐냐 그것부터 그렇죠.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푸드, 식품 그리고 테크는 이제 테크놀로지의 준말인 기술 그렇게 그 합성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품 산업에서 이제 새로운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 형태 그리고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기술을 이제 푸드테크라고 얘기하고 이 푸드테크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을 이제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식물성 고기, 배양육 같은 이제 대체 식품, 그리고 뭐 배달 서빙하는 이제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리 로봇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배달하는 로봇이 이제 뭐 강남 테헤란로 같은 데 보면 막 걸어 다니잖아요. 굴러 다니는 경우가 또 있고 제가 아시는 분은 또 대체육 사업,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배양육 관련한 기업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래 산업이라는 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지금 이 푸드테크라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윤리적인 문제랑 또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배양육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고 글로벌 마켓에서 어쨌든 뭔가 우위를 점하려면 뭔가 그런 부분들이 법제가 좀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으로 약간 이런 법제가 좀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에 좀 실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좀 예상되는데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뭐 식품과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하는 산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리하는 거, 뭐 그리고 서빙하는 흔히 이제 요즘에는 식당을 가면은 쉽게 이제 서빙하는 로봇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예로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치킨을 튀기는 요리 같은 것도 네. 그런 것도 이제 로봇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로봇팔로 사실은 이제 조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아니면 자동화된 기기로 좀 조리를 하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계가 하다 보니까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또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법원들 중에 이제 법원에 저희는 재판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을 갔더니 무인 카페가 있는데 로봇이 이제 주는 카페들도 법원에 들어와 있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뭐 성수동이나 이런 좀 다른 어떤 상업 지역들에 좀 있었는데 법원에 어떤 법원이라고 얘기하긴 좀 얘기해도 되죠? 성남지원 갔더니 로봇팔로 만드는 커피 무인 카페가 있더라고요. 아예 법원 안에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좀 트렌디하다 법원이 그런 부분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확실히 로봇으로 만드는 푸드테크는 확실히 빨리 다가온 것 같아요 저희에게. 저도 법원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요즘에 일선 경찰서 가면은 민원실에 이제 아예 말씀하셨던 무인 카페 기계 커피 제조기가 있어가지고 다양하고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되게 신기하게 로봇팔이 커피도 타는데 뭐 티도 타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해서 딱 내오는데 얼음도 당연히 들어가는 게 있고 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상당히 푸드테크 산업이 저희한테는 체험적으로 확 와닿는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좀 주요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좀 제정이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법률의 목적 자체가 이제 푸드테크 산업을 이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국가와 이제 지자체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육성할 책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요 의의가 있고 그런 책무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이제 관계부처는 이제 5년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뭐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뭐 푸드테크 산업 창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 그리고 전담기구 설치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개선해 달라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규제 개선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을 풀어줘야만 산업적인 활동성,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인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할 수가 있어서 경쟁력이 좀 생기는데 규제가 되어 있으면 사실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늦게 따라가는 형태가 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기술은 있는데 사실 좀 뭔가 지원이 안 돼서 정부가 뭔가 규제를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변호사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건 아시죠? 90년대 테슬라 나오기 한 20년 전인데 벌써 우리나라는 했는데 그걸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라이더라는 이런 부분들 푸드테크 산업도 결국에는 사람은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푸드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 푸드테크 산업을 잘 육성을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좀 먹거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한하고 규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업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걸 접목하는 어떤 사양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창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뭔가 이제 도전을 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주고 또 특히나 이제 제도 개선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자들의 어떤 필요성에 따른 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좀 들여다보면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에 대한 좀 금융 지원, 그 다음에 전담 기구를 좀 설치를 한다든지 규제 개선을 좀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봤거든요.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뭔가 이 신산업을 육성해서 발굴해가지고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좀 뒷받침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들을 뭐 전 정부, 전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지만 빠르게 시기적절한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혹은 아니면 이런 신기술들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좋다 싶으면 빠르게 지원해서 보호무역으로 결국은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보호사업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뒤처져서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운데 결국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나 혹은 아니면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려면 상당한 지원이 빠르게 시기적절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푸드테크 산업이 앞으로 좀 가지고 있는 법적 과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 식품 어떤 산업에 들어간다 보니까 뭐 예. 윤리적인 문제가 아까 배양육 같은 윤리적 예, 문제가 예.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원래 적용되었던 도로교통법과 예. 관련된 현행 법률과 약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 그렇죠. 예. 법률과의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법적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령은 상당히 타이밍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또 변호사님도 많이 안 계셔서 뭐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국회나 이런 법을 만드는 기관들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저는 사실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실에 뭐 AI 수석이나 이런 부분들 만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귀감이 있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적용이 돼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푸드테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이 또 좋은 법령 이렇게 또 소구해 주셔서 시청자분들 아마 많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얼마 전에 예. 저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네. 이제 5개월 전에 났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는 그 길을 가고 있었고 예. 앞차가 이제 와서 예. 중앙선을 넘어와서 충돌을 했어요. 정면 충돌을요. 아, 중앙선을 넘어와서요? 네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조금 예. 차가 많이 부서질 정도로 예. 좀 저희가 좀 아픈 상태라서 예. 수습을 잘 못하고 그냥 구급차에 타고 가면서 예. 나중에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하라 그래서 예.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상대방 차가 면허가 없고 예. 역주행이래요. 그게 중앙선을 예. 넘어오면요. 예. 그리고 음주를 하셨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둘 다 저희 아저씨가 운전을 했었고 예. 전 이제 출근길이었거든요. 제가 예. 그러다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예. 누구하고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가족만 잠깐 면회 올 정도였어요. 예. 근데 우리 아저씨는 그 상황에서 이제 거의 늑골이 3개가 부러지고 금이 가다 네. 보니까 누워서 생활을 네. 했고 저는 그나마 내진탕에다가 경추하고 허리가 조금 다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한 3개월 정도 추가 진단을 받아서 치료는 예. 받고 있었어요. 예. 근데 경찰서에서 알려주더라고요. 그 가해자 쪽에서 예. 연락을 갈 것이니까 이제 서로 전화를 해라. 예.
근데 이제 저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아프기도 하고 예, 지금 예.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예, 예. 좀 힘들지 않냐.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잘 못하니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을 의뢰해서 네네.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옳다 생각을 하고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알아보면서 예. 중간에 한 번은 이 가해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었고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좀 힘든 상황인데 좀 본인이 좀 알아서 합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알겠다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측에서는 이미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광고를 보고 해놓은 상태라서 그냥 믿고 저희는 맡겼었는데 네네. 이분이 그러니까 그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진행 과정 이런 게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잘 모르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변호사님께서 재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거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냐고 하는데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이분이 변호사이시긴 한데 교통 쪽으로는 전문이 아니신가 하는 약간 의아심이 들어서 더 이상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냥 제가 부천 지원에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제 얘기를 듣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실은 어제 12월 18일이 선고 기일이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몸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프고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알지 못하는데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변호사님들이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좀 어떻게 해서 알아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연락드려봤습니다. 네. 우선은 형사 재판인데 그 선고기일이 12월 18일까지 될 때까지 연락을 아무것도 못 받으신 건가요? 중간에 연락을 네.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대검찰청에서 카톡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은 거를 보냈어요. 그분이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날 다른 일이 바빠서 못 간대요, 재판에.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약간 조금 어머 그래요? 그래서 못 가시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근데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 끝에 시간을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에 변론하는 정도만 보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재판이. 뭐 우선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뭐 이렇게 법정을 가고 이런 부분은 좀 없으신 것 같고 옆에 최민영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우선은 좀 인사 나누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영 변호사라고 하고요. 네.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뭐 치료는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도 완전히는 좀 힘들어서 조금 쉬면서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치료하고 있어요. 예, 빠르게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네. 일단은 지금 위임한 사항이 일단 형사사건에서 이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신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소장 같은 경우에 상대방 가해자 운전자가 어떤 범죄 혐의로 어떻게 기소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 공소장부터 이제 열람 등사를 주로 해서 피해자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그런 절차는 좀 없었던 걸로 보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피해자가 그렇대요.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이제 방청석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네. 의견을, 그 피해자의 의견을 구두상 네. 진술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서면으로 피해자 만약에 뭐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뭐 처벌 그렇게 가해자가 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굉장한 큰 심각한 그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자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처벌을 원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서면 형태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 형태로 제출할 수도 있고, 다만 출석만 안 할 필요가, 뭐 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도 충분히 형사사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도 그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사실 또 이제 결국에는 합의가 지금 진행은 안 되신 거잖아요. 그 가해자 쪽, 피고인 쪽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부분도 사실 소송 외적으로, 공판 외적으로도 이제 피해자 대리인이 이제 그 가해자 쪽하고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처벌불원 및 합의서 이런 걸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이제 또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소송, 별도의 민소송 없이 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사실상 그 변호사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고지를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게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그 변호사님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하신 적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또 남자분이시고 좀 어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함부로 하기가, 그래서 저희 아저씨한테 이제는 조금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했는데, 기다리라고, 이 사람은 조금 시간을 좀 지난 다음에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사람 지금 가해자 쪽이 40대 중반 정도예요. 그리고 가장이라고 들었고, 가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그냥 하루빨리 그냥 합의를, 저희가 금액을 그래서 크게 원하지 않고 그냥 최소한으로 서로 나쁘지 않게 하려고 만나자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주선을 안 하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저씨에게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접종선에서 나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둘은. 근데 좀 더 기다리면은 뭐 합의금도 높아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회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랑 조금 안 맞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게 힘들 것 같아서 오죽하면은 제가 변호사님을 그냥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 그 변호사 같은 경우와 변호사와의 계약, 의뢰인과의 계약은 이제 민법상 위임 계약이고, 위임 계약에 따라서 이제 수임,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이라고 해서 일을 열심히 좀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임을 주신 분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할 의무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그 담당 변호사한테 제가 방금 드렸던 내용들 공소장 확인을 했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판결문도 나올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합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청사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뭐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 변호사가 좀 이런 부분을 해태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임 계약을 좀 불이행했다라고 좀 해태했다, 뭐 이렇게 판가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해지나 뭐 결국에는 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담자님, 이게 사실은 사고가 많이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좀 크게 나서
가해자도 크게 좀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아요. 뭐 음주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음주까지 했다고 하면 그쵸. 사실은 좀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도 합의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인 것 같은데 합의 엄두를 못 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은 쪽으로 잘 본인이 잘 하고 나와서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중간에서 이게 뭔가 잘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가해자 쪽은 또 오히려 경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역주행 관련된 부분, 역주행에 음주면 또 사실 그쵸. 예. 상당히 지금 뭐 경찰 대응하느라 정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주가 4번째라고도 하고. 네, 뭐 그다음에 또 많이 다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선은 합의 관련된 부분을 변호사한테 합의 관련된 부분 좀 해달라, 좀 중간에서 다리 좀 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권리 위에 잠자는 좀 보호받지 못하듯이 그 상담자님께서 권리를 좀 요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수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선임하신 거니까 사실은 변호사님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 좀 도와줄 수 없냐, 저런 거 좀 도와줄 수 없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기다리라고 얘기했다는 그 변호사님의 얘기는 네. 아마도 형사처벌 1심 판결이 나오면 조금 합의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뭐 판례나 이런 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보면 좋겠다 정도는 변호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상담자님을 걱정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유증이 발생을 하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까 그 남편분께서 늑골 3개 골절됐다고 또 하시니까 혹시 그런 의미에서 또 변호사님이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소통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너무 네.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최민영 변호사님이랑 좀 도움되실 수 있는 내용 조금 더 얘기 나눌 테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게 사실 뭐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듣지는 않았고 법률적인 얘기는 좀 안 해주셨는데 아까 가해자가 처벌받는 건 특가법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예, 위험운전 치상, 뭐 네. 특히 이제 무면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형량이 좀 다른 네. 일반 형법보다는 더 네. 높이 적용되는 범죄로 유일돼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을 것으로. 음주가 사회예요. 그렇죠. 예. 네, 동종전과가 이렇게 많으면 뭐 우리 음주하면 한 삼진아웃제도 뭐 요즘 뭐 이진아웃제도 이렇게 해서 2번 뭐 3번 연속적으로 하면은 사실 크게 처벌받는데 지금 사회에 사람이 다쳤고 역주행까지 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 법령을 해태하고 있다고 또 보이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예. 상담 주신 분한테 뭐 여쭤볼까 했었는데 예. 지금 구속 기소돼서 구속된 그러니까요.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실상 도와주는 그 밖에서 사회에서 예.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 사실상 그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국선 변호사 예. 지정이 됐을 것으로 예상은 돼서 지금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국선 변호사와 조금 협의를 하셔서 네네.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지 불구속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아까 상담자님한테 물어봤으면은 대답은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나가서 그 피고인 봤을 때 어디 복장. 수의를 입고 네, 있었냐 맞습니다. 안 입고 있었냐 이걸 여쭤봤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진짜로 좀 합의하는 것도 여력이 없죠. 그렇죠. 예. 사실상 경제적 자력이 어떻게 보면 합의에서도 예.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가해자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심지어 보험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실 보험을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면허가 없다고 그랬군요. 예. 면허가 없으면 보험도 안 드나요? 그렇죠. 무면 운전을 한 사안이어서 좀
안 좋은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변호사님 뭐 마지막으로 상담자님한테 좀 도움 되실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됐고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판결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제 항소심 아마도 그 양형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피고인이나 뭐 검찰에서 항소를 할 거거든요. 네. 항소 단계에서도 이제 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합의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형사 사건 결과와 또 상관없이 그렇다고 또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또 가능성도 좀 남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민사 소송까지 또 하게 되시면 또 집행까지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좀 움직이셔서 변호사님한테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월세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아이가 커가면서 전세를 몇 번이나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꾸준히 청약을 넣었는데요. 3년 전 드디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제가 분양가의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청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한 후에 중도금 지급을 위해 연끌까지 해야 했죠.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이며 모든 것을 처분해 아파트 분양 대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값이 오르니 당장 부자가 된 것 마냥 굴었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 가구와 전자제품을 고르고 골프까지 치러 다니는 겁니다. 모든 경제적 부담감은 제가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섭섭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쌓여온 불만과 반복된 갈등으로 이혼에 합의했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한 이후 저는 아파트 나머지 잔금과 그 밖에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분양가보다 훨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제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서 아내의 권리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인정되는 겁니까?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투기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높고 다만 이제 그 분양권이라는 재산 취득에 어느 정도 아내가 그 기여를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권리를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뭐 맞벌이 부부였느냐, 뭐 가사노동했느냐 이런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좀 붙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면 이 프리미엄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분양권의 딱 그 가치냐 아니면 요즘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프리미엄까지 되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 변호사들끼리에서도 약간 의견이 좀 다분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재산의 산정을 우리가 사실심 변론 종결이 그러니까 재판이 딱 끝난 날 그때 기준으로 이제 부부공동재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소송이 종료될 때쯤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다면 그리고 또 형성이 된 프리미엄에 대해서 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적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프리미엄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뭐 가정법이긴 한데요. 혼인 파탄 이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좀 지급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안에서는 계약금하고 잔금까지 일단
부담을 예. 한 상태에서 이제 혼인 파탄이 났고 이제 예. 잔금하고 인테리어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 그 이와 비슷한 사안 같은 그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예. 이후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또 아내분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부담을 남편분이 다 부담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예. 가사노동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가사노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기여도에 그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 새로 취득한 혼인 파탄 후에 취득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여도에서 재산 분할의 비율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혼인관계 관련해서 지금 약간 좀 중요한 얘기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혼인 파탄이 이루어진 경우하고 지금은 이제 판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70%까지 납입이 된 상태면 어차피 잔금까지 해서 소유권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70%를 넘어가는 상태에서 혼인 파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재산은 어쨌든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판례에 관련된 부분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판례 내용 좀 있습니까? 거의 해당 판례 이 지금 상담 주신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은 한데 사실 결국에는 이제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은 남편이 했지만 과연 이 아파트 취득의 아내로서는 비경제적 활동으로 인해서 과연 기여를 했느냐 부부 재산 아파트 취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해당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아내는 이제 전담해서 이제 가사노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죠. 장모님이 아이를 케어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 사실 사안에서 그 아파트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어떤 그 조달됐던 어떤 어디서 조달됐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뭐 다른 가족들한테 취득이 됐다면 요거는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쪼록 상담자님한테는 좀 불리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판례상은 우선은 재산분할 대상이 전체 다 될 것 같다. 이고 결국은 기여도를 가지고 좀 다퉈야 되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재판이라는 게 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전문가의 좀 조력을 받으셔서 상담자님께서 잘 해결하셨으면 좀 더 유리한 쪽으로도 또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한번 변호사의 좀 조력을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같이 보실까요? 저는 보험 가입자입니다. 병원비를 청구하면 그동안은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뒤통수가 아파 병원에서 MRI를 찍었고 병원비가 약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전에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환급금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약 4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 돈은 국가에서 준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왜 안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도 받았습니다. 공제금 제외한 금액이 삭감 후 지급될 보험금이 없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내년 공단에서 환급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를 보고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보험사에서는 혼란을 방지할 좋은 방법이 있다라며 포기각서를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요. 보험사의 처리가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보험사가 요구한 포기각서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부분 사실 일반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사실 알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변호사들도 사실 새로운 보험 형태가 나오면 그런 부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실손보험 가입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만 좀 보면은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인 것 같습니다. 상담자는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40만 원을 좀 받았는데요. 이게 국가가 주는 혜택인지 아닌지부터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변호사님 이 환급금이 왜 생긴 건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환급금이 생긴 이유는 이제 본인 부담 상한 제도에 기인한 것인데 일단은 원래는 저희가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으면 이제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데
국가가 이제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가게의 어떤 생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소득별로 이제 개인별 그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본인이 부담했던 본인 부담금이 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공단에서 예. 그 부분만큼은 공단이 부담하고 예. 그 금액을 이제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료비를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쓰는데 그 이 정도를 넘어가는 거는 이제 공단에서 좀 부담을 해준다. 그래서 환급을 좀 해준다. 네네. 내가 낸 돈에서 이미 돌려주는 보험공단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돌려준다. 사보험보다는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경우 보험사가 문자로 안내한 공제 후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처리는 이 실손보험 약관과 법리에 좀 맞는 계산 방식인지 오히려 상담자가 보험사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도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 본인 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 결국에는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금액까지 그 보험을 가입한 분이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변호사업계에서도 그리고 학급심에서도 판례가 좀 엇갈려서 왔는데 예. 작년에 이제 대법원 판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예. 지금 상담 주신 분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긴 하지만 예. 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초과한 금액, 환급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단에서 주는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보험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 없다. 보험사가 제안한 이 포기각서라는 게 좀 환급금 포기 동의서를 좀 말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습니까? 사실 포기각서를 요구해서 보험 계약자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환급금을 확인이 되면 예. 그 부분을 공제하고 만약에 지급할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고 그냥 그 보험금 지급에서의 항목에서 예. 고려해서 이제 보험사가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뭐 포기각서 뭐 이런 걸 작성한다라는 건 사실상 좀 무리한 요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험사 유리하려고 포기각서를 하는 걸 쓰라고 하는 건데 이 표현 자체는 좀 적절한 건지 아니면 이 서류 작성이 뭐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좀 필요한 서류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 뭐 보험 사건이나 이런 걸 예. 다수 해봤는데 사실 포기각서까지 요구하는 보험사는 좀 잘 네. 확인은 안 됐었거든요. 좀 네. 이례적이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약간 있을 좀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는 걸 수도 있다. 맞습니다. 보험사가 좀 이런 구조를 좀 설명을 했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방식이었다면 저희 약관규제법 있지 않습니까? 설명 의무 위반이 좀 될 수도 있습니까? 그 설명 의무 위반이 충분히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네. 일반 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정확히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지금 문제되고 있던 그 보험 계약의 약관 같은 경우에는 예. 모두 다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네. 통상적으로 그 설명 의무가 부과되는 그 계약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내가 이 내용을 알았으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실상 이렇게 환급이 된다고 해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 중요 내용일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니다라고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가 보험사의 처리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분쟁 조정이나 민원으로 좀 다퉈볼 실익이 좀 있는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 확고하게 이제 그 정리가 됐던 대법원 판례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네네. 뭐 하급심이나 관련 부처에서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대부분 사건을 좀 처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진정이나 뭐 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하실 때 예. 대법원 판례라는 어떤 큰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보험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포기각서를 쓰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한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부터 바로 옆 건물에서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시끄럽겠거니 생각했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고 공사 차량이 집 앞 도로를 막아 차량 출입이 어려운 날도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공사 과정에서 담장과 배수로 쪽이 훼손돼 비가 오면 물이 집 쪽으로 흘러들까 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공사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사 끝나면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제가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대로 공사가 계속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집은 훼손되고 생활 피해는 다 겪은 뒤인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소송 말고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한 생활 피해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불안한 건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제가 불리해지지는 않는지도 걱정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신축 공사로 소음과 진동, 출입에도 좀 불편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가처분은 어떤 법원으로 어떤 행위를 지금 유지해달라, 임시로 요구하는 보전 조치이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 피해가 있다면 그 법원을 통해서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공사 금지나 중지 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는 이 가처분 신청은 손해배상 소송과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 고려하는 절차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딱 스탑을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나중에 뭐 병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다른 절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뭐 본안 소송을 한다면 건물청구 소송 및 그동안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좀 했거든요. 이 공사가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상담자가 가처분으로 공사 중단이나 좀 제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어떤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 주민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인근 지역에서의 신축 공사로 인해서 내 건물이 뭐 균열 발생했다거나 뭔가 큰 경제적 피해나 어떤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 또는 이제 일조권이나 뭐 조망권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환경권이 침해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건물 그 공사 중지 가처분이 좀 인용되는 경우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들을 좀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 소음 진동에 대해서도 사실 측량을 좀 미리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 터파기 공사나 뭐 이럴 때 소음이 많이 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또 소음 진동에 대한 어떤 측량이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건물에 어떤 균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진 자료 같은 경우, 특히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신축 공사 이전에 찍었던 어떤 그 벽면 사진, 사실 근데 이건 확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사진과 그 이후에 균열 발생해서 하자가 발생한 어떤 사진,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좀 비교를 한다면 입증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소음은 소음 측정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분진 이런 것도 또 많이 날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균열 관련된 부분 입증이 상당히 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동영상도 찍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혹시나 불리해지지 않을지 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처분 신청 기각될 경우에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나 분쟁에서 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에 금전적인 나의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은데, 건물 청구 소송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가처분 신청인지 아니면 뭐 조정, 본안 소송인지 좀 해결 방법 좀 알려주시죠. 그 옆에서 이제 건물을 만드는 건설하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할 수는 그 합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환경문쟁 피해구제 환경문쟁 조정 피해구제위원회 같은 어떤 전담 기구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정 제도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생몰쇼 오늘도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민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오토크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